네, 지금 이 글로벌 경제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오늘도 가장 깊이 있는 인사이트 함께하겠습니다.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 장재철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새해 첫 FOMC가 간밤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금리 결정에 대한 거는 워낙 전망이 좀 굳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전 포인트를 어디서 가져갈 수 있을까? 우선은 이번에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는지 리뷰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예, 시장 예상했던 대로 동결을 했고요. 그리고 또 예상했던 대로 매파적 동결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12월 FOMC 이후에 통화정책 결정한 이후에 미국에서 나온 데이터들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경제 전망에 있어서 어떤 톤을 바꿀 만한 게 없었고 특히 고용시장에서 12월 달에 실업률이 떨어졌잖아요. 실업률이 4.5에서 4.4%로 내려왔는데 일부에서는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부분을 좀 우려를 했고 파월 의장도 오늘 기자회견에서 노동시장이 좀 정상화되고는 있지만 정상화가 아니라 안정되고는 있지만은 냉각되는 거는 부인할 수 없다. 쿨링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쵸, 네. 예. 그런 평가 위에서 또 우리가 주목했던 것이 뭐냐면 요번 그 통화정책 결정문에서 미국 경제에 굉장히 성장세가 솔리드하다, 견조하다, 견고하다. 이전에는 좀 완화적이다, 모더레이트다라는 표현에서 솔리드로 해서 경제 성장, 경기에 대한 평가가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와 덧붙여서 인플레이션도 내려오지 않고 있다, 스티키하다. 여러 가지를 놓고를 봤을 때 보면 금리를 내려야 될 그런 이유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동결을 해서 시장에서는 이번 동결 이후에도 좀 한동안은 여전히 금리를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현재 3.75에서 3.5%인데 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금리에 대한 평가인데 이게 향후 금리 전망과도 연결이 있는데 통화 정책을 할 때 적정 금리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현재 경제 상황에 맞춰서 봤을 때 적정한 금리가 어느 정도냐, 또 그거랑 관련이 있는 게 중립금리라는 개념이 있는데 지금 그 수준의 상단에 좀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또 경제를 너무 이렇게 제한하는 그런 또 수준도 아니다. 이런 평가를 해서 약간 듣기에는 모호하지만은 현재의 금리 수준은 그래도 통화 정책을 지금처럼 정책 금리를 유지하기에는 좀 맞지 않느냐. 그래서 한동안 정책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를 시장에서 지금 많이 가지고 있죠. 약간 정리를 하자면 그러면 지금은 뭔가 우리 연준에서 큰 액션을 취할 시점은 아니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걸까요? 그렇죠. 좀 두고 보자. 이런 좀 견해인 것 같고요. 사실 통화 정책은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선제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향후 경기 상황에 대해서 먼저 전망을 하고 네. 그다음에 통화 정책을 결정을 하는 건데 만약에 6개월이나 3개월, 6개월 후에 미국 경기가 나빠질 것이다. 아니면 지금 연준이 제일 주목하고 있는 게 고용시장 데이터인데 고용이 더 나빠진다 그러면 금리를 지금 내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현재 노동시장에 대한 평가는 파월 의장이 오늘 얘기했지만은 안정적으로 가는 것 같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6개월 후에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 금리 못 내리겠죠.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지금보다 더 내려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또 확신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한 6월 이후까지 금리를 동결하지 않을까. 6월까지는 적어도 6월까지는 동결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6월 이야기가 결국 나온다는 거는 어쨌든 차기 연준 의장에게 그렇죠. 배턴이 넘어간다라는 건데 차기 연준 의장 인선 발표와 관련돼서 예고도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사실은 지난해 연말부터 이때쯤엔 발표할 것이다. 하지만 지나갔고 발표할 것이다. 하지만 지나갔고 지금 그 사이에는 두 캐빈을 지나서 링 리더 블랙록 CIO가 또 급부상하기도 했는데 이런 인선에 대한 어떤 전망 변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아직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충실한 그 뭐라 그럴까요? 연준 의장을 찾지 못한 거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오늘 아침에 이제 지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릭 라이더에 대한 평가가 좋았었잖아요. 근데 네. 오늘 아침 외신에 따르면 릭 라이더가 지난 대선 때 한 번도 트럼프한테 기부금을 안 냈대요. 그리고 오히려 민주당에도 기부를 하고 이래서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는 충성심에 약간의 의문을 가지지 않을까 이런 또 기사도 나오는데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누가 될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 베센트 장관은 다음 주에 발표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일주가 연기가 된 건데 릭 라이더가 최근에 급부상한 이유는 릭 라이더가 금리 3%까지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했고요. 네. 그리고 모기지 금리 더 내려야 된다. 연준이 모기지 채권 더 사가지고 금리 내려야 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라이더의 어떤 그런 통화 정책에 대한 견해가 트럼프 대통령과 많이 이 궤를 같이 하는 같이 부분이 한다. 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케빈 워시도 아직까지 굉장히 강력한 후보자고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 릭 라이더를 좀 높게 평가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좀 감안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얘기 많았었잖아요. 근데 릭 라이더는 다른 후보자랑 달리 뭐 공직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아니죠. 민간에만 있었고 네. 또 뭐 채권 전문가로서 시장과도 또 소통할 수 있고 시장 내에서도 상당히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샀는데 문제는 누구를 뽑든지 간에 연준에 갔을 때 연준의 의장이 됐을 때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만큼 금리를 내려주겠느냐 그게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요번에 우리가 1월 달 또 정책 금리는 동결을 했지만 네. 앞에서 말씀 안 드렸지만 소수 의견이 나왔잖아요. 아, 그렇죠? 마침. 예, 네. 월러 이사가 지난번에는 뭐 금리 내리는 거로 했는데 요번에도 금리 내리지만은 뭐라 그럴까요? 요번에 그 금리를 내림으로써 네. 트럼프 대통령한테 한 번 더 강력한 인상을 준 거죠. 나 아직까지 금리 내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 이렇게 한번 소수 의견을 냈고 마이런 의사가 25bp 내리는 거로 했잖아요. 네. 전체로는 동결을 했지만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마이런 의사가 12월 달에 50bp 내리자고 그랬어요. 그랬었죠. 근데 이번에 25bp로 줄였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연준 내에서 정책 금리를 결정할 때 미국 경제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그 판단이 지금 12월 달보다 좋아졌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경기에 대한 판단이 변하게 되면 아무리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주도해서 내리기 어렵다는 점이죠. 그래서 통화정책 결정은 그 연준 이사들이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수결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소수 의견에서 관전 포인트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마이런 이사는 한 발 좀 물러서는 그렇죠. 듯한 그런 진단을 내놨는데 월러 이사는 어찌 보면은 연준 의장 인선을 앞두고 존재감 어필처럼 좀 됐기 때문에 폴리마켓에서 지금 확률이 20%까지 좀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재밌는 건 저희 방송 시작할 때 18%인가 그랬는데 9%였다가 13%, 18%, 20%까지 올라왔네요. 그러니까요. 또 저희가 말씀 나누는 순간에도 지금 차기 연준 의장 인선으로서 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의 발언까지 저희가 주목을 하셔야겠습니다. FOMC에 대해서 저희가 뭐 동결은 좀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 FOMC보다도 이제 다음에 있을 장단기 금리 구조에 미칠 영향 때문에 QRA를 좀 주목해야 된다. QRA 이게 미 국채 발행 계획 어떤 내용인지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미 재무부가 그 분기마다 향후 3개월 동안에 채권 얼마만큼 발행할지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이것은 사실 미 연준 내에 중앙은행의 계좌가 있어요. 정부 일반 계정이라고 TJ라고 있는데 그 밸런스가 항상 유지가 돼야지 정부가 거기서 돈을 빼서 쓰거든요. 또 세금을 받으면 또 거기 집어넣고
근데 이게 지금 약 한 8,500억 달러 정도의 그 밸런스가 맞춰줘야 되는데 이게 3천억 달러까지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채워 넣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3개월 동안에 미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미 국채 발행한다는 것은 주어진 국채 수요하에서 공급이 늘어나니까 가격이 네. 떨어지잖아요. 가격이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시장에서는 그거를 보충하려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쵸.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은 채권 네.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얼마만큼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게 결정되겠죠. 또 어떤 채권, 장기 채권을 늘리느냐, 장기 채권을 늘리느냐 이거에 따라서 장기 국채 금리와 단기 국채 금리가 또 올라가는 게 결정이 될 것이고 어.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연준이 통화 정책을 통해서 정책 금리를 결정을 해도 시장 금리 우리 보통 국채 10년물 금리, 장기 금리 얘기하는데 이거는 국채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통화 정책의 어떤 전달 과정이 시간이 되면 단기 금리가 통화 정책에서 정책 금리 초단기 금리인데 이게 장기 금리까지 가서 영향을 미치는데 그 이전에 이렇게 재무부에서 채권 발행을 많이 늘려놓으면 이게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QRA의 어떤 그 관전 포인트는 얼마만큼 늘리느냐. 약 한 뭐 8,500억 달러, 7,500억 달러에서 8,500억 달러 요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뭐 1조 달러까지도 얘기하는데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단기 위주, 네. 1년 미만의 채권을 늘려서 그쪽 금리를 좀 올리더라도 장기 채권을 늘리게 되면 장기 금리가 올라가니까 재무부 쪽에서 더 부담이 될 수가 그쵸, 있죠. 네. 그래서 어떻게 장단기 발행의 어떤 비중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아마 관전 포인트 같습니다. 다음 주 이제 다음 달인 2월 2일에서 4일에 이제 이 QRA 저희가 꼭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까지 같이 짚어봤습니다. 자, 한편 이제 일정상으로 보면은 임시 예산안 종료 시한도 정말 코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셧다운에 대한 이야기도 거의 10월, 11월 내내 했었는데 또 한 번 셧다운을 맞이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조금 불거지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가능성 그리고 만약에 진짜 셧다운이 이루어진다면 그때만큼 길어질 수도 있을지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세요? 지금 가능성은 시장에서는 90%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최근에 이민 세관 단속국에서 네. 굉장히 강압적으로 지금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시위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민주당에서 이 IC 이민세관 단속국이 속해 있는 뭐라 그럴까요? 국토안보부 DHS에 대한 예산을 거부를 하면서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연방정부 폐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약 한 43일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그렇게 길게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연방정부 폐쇄하면서 경제 성장률이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타격이 있었죠. 파월 의장도 네. 4분기 성장률 낮아진 게 이번 1분기에는 좀 반등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또 이 연방정부 셧다운이 오래되면 1분기 성장률도 낮아질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일주일 셧다운 할 때마다 경제 성장률이 0.1%포인트씩 낮아진다는 또 분석이 있으니까 이런 게 부담이 돼서 정치권에서 올해는 못할 것 같고 또 셧다운을 하더라도 정부 부처 12개 중에서 6개에 대한 예산안은 이미 처리를 했대요. 그래서 한 부분적인 셧다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셧다운 자체는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고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위험 자산에 대한 수요는 좀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달러는 중립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달러가 위험성이 높아지면 안전자산인 달러를 사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미국 정부의 또 어떻게 보면은 나쁜 뉴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또 달러가 약세 요인도 있고 그래서 달러에 대해서는 향방을 좀 가름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셧다운에 대한 충격은 뭐 어느 정도 피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전이 워낙 역대급이었던 만큼 그렇게 길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달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만큼 그 부분을 좀 먼저 여쭤볼게요. 올해 들어서만 3% 가까이 떨어지면서 약세 가속화, 달러 인덱스도 96이 붕괴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아무래도 앞서 말씀해주신 부분들 그 외에도 다른 원인도 좀 있을까요? 그렇죠. 왜 최근에 좀 더 달러가 약세를 보였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뭐 지금 수준 달러가 많이 약화가 됐을 때 굉장히 괜찮은 것 같다라는 평가를 용인하는 발언들. 그렇죠. 근데 베센트 장관은 또 오늘 뉴스 보면은 그런 뜻은 아니고 미 달러가 그렇게 약할 필요는 없다. 펀더멘탈이 미국이 강하기 네. 때문에 은유적으로 강한 달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좀 달러가 다시 강세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통화 정책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될지가 달러에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경제 이론적으로 보면 두 번째로는 글린랜드 우리가 이슈를 지난주에도 좀 네. 다뤘지만은 미국의 어떻게 보면 위상 그리고 미국의 정치나 아니면 세계 금융시장에서의 신뢰도 이런 부분이 약화가 되면 달러는 약세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의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올해 상반기 중에는 현 수준을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저는 하반기로 갈수록 달러는 다시 좀 더 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금리를 네. 한 번 인하를 하면 저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 어려울 거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경기가 굉장히 솔리드하다고 그랬는데 많은 지금 전망기관에서 미국 경제의 상향 업사이드 리스크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앞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 2.6%까지 보고 있고요. 연준은 올해 성장률 2.3%로 보고 있는데 그게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에는 어떤 원인이 있냐면은 하나는 그동안 연준이 계속 금리를 낮췄잖아요. 그거에 대한 효과가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OBBBA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미국 경제를 좀 더 강하게 할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가 지금 우리나라도 뭐 쇼트랙 달리는 거 보는 것처럼 숨가쁘게 주가가 증시가 올라가고 네. 있잖아요. 네.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음, 그러니까 소비의 가장 중요한 게 소득과 네. 웰스인데 금융자산의 그 가치가 높아지면서 부가 늘어나면서 소비를 지금 지탱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부분이 미국 경제를 좀 더 탄탄하게 해주면서 어떻게 보면 경기에 대한 상향 어떤 조정이 물가 압력을 높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기에는 좀 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 경제 이 체력의 정말 거의 전반을 뒷받침하는 소비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지표도 좀 체크를 해볼게요. 1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급락했다. 팬데믹 때보다도 더 나쁘다.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주말 지나오면서도 확인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말씀해주신 그런 기업들이 좀 이끌어온 부분도 있고 뭐 일부 월가에서는 뭐 정보기술 섹터의 강세가 이런 어떤 경기가 안 좋은 부분을 좀 상쇄한 거다. 소비가 진짜로 활발한지에 대한 그런 의문 부호는 살짝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의 소비는 굉장히 탄탄하다, 리질리언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지난 10월과 11월 달에 소매 판매 같은 경우가 전월 대비 0.3% 늘어났고 이러한 견조한 소비 증가가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연방정부 셧다운 때문에 되게 안 좋을 것으로 봤었는데 상향 조정하게 되는 그쵸, 원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소비 심리가 나빠졌는데 지금 팬데믹 때보다도 나쁘고 또 뭐 12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그리고 특히 앞으로의 소비 심리가 경기 침체를 가리켜 줄 수 있는 수준보다 내려왔다 해서 심리가 나빠져서 소비에 대한 전망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했는데 사실 미시간 이 조사 말고 미시간 또 센티멘트 보면 또 안 그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최근의 소비 심리와 소비의 패턴을 보면 서로 연관관계 없다라고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소비를 지탱해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지금 작동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미국의 저축률이 내려가고 있어요.
저축률이 네. 내려간다는 거는 소비에서 저축하는 것보다 소득에서 저축하는 것보다 소비를 더 많이 한다는 그쵸. 거잖아요. 네. 그만큼 소비가 탄탄한 건데 음.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여기도 K자형 소비라고 어. 얘기하는데 고소득층 사람들은 금융자산의 가치가 높아지니까 저축들하고 그 소비를 많이 늘리는 거고요. 그쵸. 네. 그리고 좀 어려운 계층에서는 있던 저축을 줄이면서 소비를 하는 그 저축할 정도로 여력이 없는. 그렇죠. 그 정도로 소비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음. 보면 소비에 대한 우려는 진짜 약간 좀 내려놓는 게 맞지 어.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소비에 있어서는 어떤 회복 탄력성이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는 이제 달러 약세에 대한 전망도 좀 같이 체크를 좀 해봤는데 그런 만큼 이제 엔화와 원화에 대한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다. 사실 지난주에서 이번 주로 넘어오면서 확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 이런 생각은 들기도 하고요. 뭐 레이트 체크 이슈 이런 이야기들 뉴스에 나오면서 이 부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실 지난번에 미국과 일본 재무장관이 만났을 때 엔화 약세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좀 어떤 공감을 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때 나왔던 뉴스들이 아마도 외환시장에서의 두 나라 재무부가 정책 공조를 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재무부가 뉴욕에서 외환시장에서 레이트 체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레이트 체크를 하면 외환시장 개입 전에 보통 그런 수준에 대해서 현재 달러 yen 수준에 대해서 이제 검사를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는 이제는 미국과 일본이 같이 정책 공조를 하는 거 아니냐. 움직이겠구나. 네. 그런 것 때문에 달러 yen 환율이 되게 빨리 내려왔죠. 근데 지금 봤을 때 일본 중앙은행이나 일본 재무성에서는 구체적으로 개입한 그런 그건 없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과 같은 어떤 뉴스들이 구두 개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시그널을 통해서 시장에서의 투기적인 뭐라 그럴까요? 달러 수요 그리고 엔화 매도를 좀 죽인 그런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서 주목하는 것은 달러 원 환율도 같이 빠졌잖아요. 근데 달러 yen 환율이 약 한 5% 정도 내려왔는데 엔화가 5% 정도 강세가 됐는데 원화도 그렇게 비슷하게 내려온 거예요. 1,470원에서 1,440원까지. 근데 일부 전망에 따르면 앞으로 12개월 시기에 내에서 달러 yen 환율이 145엔까지 내려간다는 전망도 있어요. 근데 그거 적용하면 우리나라 달러 원 환율 지금 엔화가 5% 절상됐을 때 원화도 달러에 대해서 5% 절상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같은 절상률을 적용을 하면 달러 원 환율이 1,370원까지 내려와요. 1,370원 진짜 오랜만에 듣는. 근데 네. 이게 또 뭐랑 또 이렇게 연관이 되면 얼마 전에 대통령이 네. 몇 달 안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1,400원대까지. 그랬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뇌피셜이긴 하지만은 이코노미스트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은 적어도 언론 보도에 나오는 것과 외환시장에서의 움직임을 봤을 때 한미일 재무장관 사이에서는 엔화와 원화의 약세에 대한 일반적인 공통 의견이 있지 않는가 이런 굉장히 강한 의심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점점 잦은 빈도로 노출이 네. 된다고 하면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었던 달러 원 환율이 높아진 이유, 원화가 약세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서학개미였고 하나가 엔화의 동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는 엔화와 동조에 대한 비중이 점점 더 커지면서 비록 뭐라 그럴까요? 달러에 대한 수요, 서학개미가 나가더라도 네. 원화 환율이 내려올 수 있는 환경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만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다음 달 8일에 이제 일본 조기 총선 하잖아요. 뭐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지지율은 높은데 사실 자민당 지지율은 낮다. 뭐 이런 보도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엔화의 향방에 또 하나 변수가 되지는 않을까요? 그렇죠. 사실 엔화가 약세가 보이면서 달러 yen 환율이 160엔 근처까지 갔던 이유가 다카이치 총리가 굉장히 확장적인 재정 그쵸. 추경도 하고 네. 소비세도 낮춰주고 이러면서 재정에 대한 불안이 커지니까 엔화가 약세가 되었던 건데 이 부분을 지금 돌려놓은 거죠. 구두 개입이나 이런 어떤 조치를 통해서. 역으로 보면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달러 yen 환율, 엔화 강세를 제약은 하겠지만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게 또 위로 올라가는 데는 상단을 제약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달러 옌 환율은 제가 볼 때는 157엔 그 이상으로 올라가기 어려울 것 같고요. 다시 되돌린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방향이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좀 우리 환율 그리고 엔화를 둘러싼 부분들 체크해봤고요. 잠시 제 화면으로 지금 선물 시장에서의 국제 금 시세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2월물 금 선물이 지금 5,497달러 선까지 좀 기록하면서 또 한 번 3%대 강세, 이제 5,500선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에 대한 랠리가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 부분 좀 앞으로 계속해서 더 이어질 수 있을지 이 질문을 참 여러 번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여기 이 방송 나와서도 말씀을 드렸고 사실 뭐 여러분들을 만나서 그 금값이 네, 4,300원, 4,400달러 할 때 네. 아예 추가적 상승 여력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너무 높은 자리였잖아요, 이미. 예, 왜냐면 그동안 뭐 거의 70% 이상 상승을 했고 중앙은행들의 추가적인 달러 매입에 대한 인센티브도 많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간이 가면서 좀 완화될 거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반면에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은 유지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게 상충이 되면서 오르더라도 추세가 그렇게 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전망이 틀린 이유는 바로 트럼프 행정부가 달러에 대한 신뢰를 많이 약화시킨 게 그쵸. 크지 않나 이렇게 네. 봅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베네수엘라 이슈 있었고요. 그리고 그린랜드 이슈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달러 인덱스 자체로 놓고 보면 그때 97, 96 비슷했었거든요. 네. 달러 약세가 어떻게 보면 금값의 상승을 유지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전망이 틀렸던 이유는 이 예측이 어려웠던 지경학적 리스크에 대한 맞아요. 웨이트를 네. 크게 두지 않았던 건데 앞으로 금값의 향방은 제가 볼 때는 이게 결정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이제 제약이 될 것이고 또한 뭐라 그럴까요? 중앙은행들의 금에 대한 어떤 수요도 지난번 늘어났던 것만큼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달러에 대한 위상이 결국 금값에 대한 어떤 방향을 또 상승 강도를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IB에서는 뭐 온스당 6,000달러까지도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금뿐만 아니라 지금 은도 마찬가지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귀금속에 대한 수요는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이라는 이 포지션 내에서의 어떤 패권 다툼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희는 이렇게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살펴봤는데요. 오늘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 장재철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